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식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고객, 상품, 주문 데이터, 이걸 대체 어떻게 구분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열쇠가 되는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 이 식별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식별자가 대체 뭔지, 그리고 좋은 식별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또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식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실질적인 안목을 기르는 겁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그 핵심 원칙을 제대로 꿰뚫어보죠. 맞습니다. 이 식별자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구분하는 표식 그 이상이거든요. 데이터 모델의 뼈대를 이루고요. 데이터의 정확성, 성능, 그리고 일관성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죠. 어떤 식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좋은 식별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유일성입니다. 말 그대로 엔티티 내에서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쇼핑몰 고객 데이터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C001 같은 고객 번호는 단 한 명에게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객의 주문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건 당연해 국민네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인 최소성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원번호만으로도 구분이 되는데 굳이 사원번호, 사원명 이렇게 묶어서 식별자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원번호 하나면 충분한데 굳이 사원명까지 식별자에 포함시키면 인덱스 크기가 불필요하게 커져서 검색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 이 사원을 참조할 때도 2개의 컬럼을 다 가져가야 하니까 구조가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실무에서는 편의상 이름을 같이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을 텐데요. 성능 저하가 그 장점을 상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수백만, 수천만 건으로 늘어났을 때 그 작은 비효율이 시스템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편의성은 사실 식별자가 아닌 다른 속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저는 세 번째 조건, 이 불변성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한번 정해진 식별자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처음에 이메일 주소를 고객 식별자로 쓰려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이메일이 유일해 보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 이메일을 식별자로 썼는데 고객이 이메일을 바꿔버리면 그 고객의 과거 주문 내역, 배송 정보, 결제 기록에 연결된 모든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다 바꿔줘야 하는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나라도 놓치면 데이터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고요. 이름도 마찬가지겠네요. 개명하거나 결혼하면 바뀔 수 있으니 식별자로는 부적합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임의로 부여하는 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조식별자를 선호하는 추세가 바로 이 불변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존재성인데요. 이건 식별자가 절대 널 값, 즉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식별자의 목적 자체가 데이터를 특정하는 건데 값이 없으면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네요. 모든 고객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추천인 아이디 같은 건 식별자가 될 수 없겠군요. 맞습니다. 또는 신입사원이라 아직 부서 배정을 못 받아서 부서 코드가 비어있을 수 있다면 사원 데이터에서 부서 코드는 식별자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네 가지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완벽한 식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통과한 식별자들도 그 역할이나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또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던데 솔직히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기준을 잡고 보면 간단합니다.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그 엔티티를 대표하는 주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죠.
바로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원 데이터에서 사원 번호가 주인공인 주식별자라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처럼 유일하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닌 속성들, 이게 보조식별자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조식별자는 주식별자는 아니지만 데이터의 중복 입력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두 번째 기준은 생성 주체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남에게서 물려받았는지를 보는 내부식별자와 외부식별자입니다. 이것도 저희 쇼핑몰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고객 번호는 고객 데이터가 스스로 만든 거니까 내부 식별자. 하지만 주문 데이터에 들어있는 고객 번호는 고객 데이터에서 물려받은 거니까 외부 식별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나머지 두 기준도 마저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구성하는 속성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고객 번호처럼 속성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 식별자와 주문번호 상품 코드처럼 두 개 이상을 합쳐야만 유일성이 보장되는 복합 식별자가 있습니다. 복합 식별자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봐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 기준은 뭔가요? 마지막은 생성 유래에 따른 분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처럼 원래 업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본질 식별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C01 같은 고객번호처럼 시스템이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인조 식별자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인조 식별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네요. 업무적인 의미는 없지만 앞에서 말한 불변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시스템이 알아서 중복 없이 만들어주니까 관리하기 편해서겠죠. 맞습니다. 현대적인 설계의 핵심 트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식별자를 고를 것인가 이 문제겠죠. 자료에 나온 실용적인 지침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효율,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일한 속성이 여러 개 있더라도 업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을 주식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원 정보에서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모두 유일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사원을 주회하고 관리할 때 사원번호를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면 당연히 사원번호를 주식별자로 삼아야죠. 그래야 인덱스를 통해서 조회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상품명이나 부서명처럼 이름으로 된 속성은 피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동명이인 문제로 유일성을 깨트릴 수 있고 조직 개편이나 상품명 변경으로 불변성을 위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자 길이가 길어서 인덱스 효율과 저장 공간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마땅한 식별자가 없다면 주저없이 새로운 인조 식별자를 만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죠. 복합 식별자 기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저도 예전에 외래키가 한 4-5개씩 되는 테이블을 보고 SQL 짜느라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설계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 경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네 번째 지침으로 복합 식별자를 꼭 써야 한다면 속성 개수를 2-3개 이내로 최소화하라고 강조합니다. 속성이 많아질수록 인덱스가 비대해져서 성능이 떨어지고 SQL문이 지저분해져서 개발자의 실수를 유발하거든요. 그럼 여러 테이블을 거치면서 식별자가 계속 누적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4-5개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5번째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새로운 단일 인조 식별자를 도입해서 구조를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문에 대한 상세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대한 변경 이력이 있고 또 그 이력의 첨부 파일이 달리는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 식별자를 계속 물려받으면 첨부 파일의 식별자는 주문 번호, 항목 순번, 변경 일시, 파일 번호처럼 끔찍하게 길어지겠죠. 네,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이럴 때 각 테이블마다 주문 상세 번호, 이력 번호, 첨부 파일 번호 같은 독립적인 인조 식별자를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테이블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SQL로 데이터를 연결, 즉 조인할 때도 키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훨씬 깔끔하고 쉬워집니다. 와, 그건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구조의 단순화가 결국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별자가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데이터 모델링 다이어그램, ERD에 나오는 그 실선과 점선의 비밀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부모 테이블의 주식별자를 자식 테이블이 어떻게 물려받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식별자 관계입니다. 부모의 주식별자가 자식의 주식별자 일부가 되는 아주 강한 종속관계를 의미해요. 주문 없이는 주문상세 항목이 존재할 수 없는 관계가 대표적이죠. 주문상세의 주식별자는 보통 주문번호, 항목순번이 되는데 여기서 주문번호는 부모인 주문 테이블에서 온 거거든요. 이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강하게 묶여 있을 때 사용하고 다이어그램에서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부모 없이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관계군요. 그럼 점선으로 표시되는 건 뭔가요? 그게 바로 비식별자 관계입니다. 부모의 주식별자가 자식의 주식별자가 아닌 일반 속성으로만 사용되는 약한 종속관계입니다. 저희 쇼핑몰의 고객과 주문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주문 데이터는 주문번호라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주식별자를 가지잖아요. 고객 번호는 단순히 이 주문을 어떤 고객이 했는지 알려주는 정보, 즉 외래키로만 참여하죠. 고객이 탈퇴해도 과거 주문 기록은 남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일 때 사용하고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언제 실선을 쓰고 언제 점선을 써야 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무조건 식별자 관계, 즉 실선으로만 연결하면 주식별자가 계속 누적돼서 복잡해지고 반대로 비식별자 관계, 점선으로만 연결하면 불필요한 조인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료에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비식별자 관계, 즉 점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두 엔티티의 관계가 비교적 약한 관계의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이 퇴사해도 과거 프로젝트 참여 기록은 남아야 한다면 비식별 관계가 적합하죠. 아, 부모가 사라져도 자식은 독립적으로 남아야 할 때군요. 맞습니다. 둘째, 자식 엔티티가 여기저기서 많이 참조되어서 독립적인 단일 식별자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주문 테이블이 좋은 예시예요. 배송, 결제, 송장 등 수많은 테이블이 주문 정보를 참조해야 하거든요. 이때 주문의 식별자가 고객번호, 주문일자 같은 복합 식별자라면 모든 참조 테이블이 두 개의 외래키를 가져야 해서 구조가 복잡해지겠죠. 주문번호라는 깔끔한 단일 식별자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 인기 있는 테이블일수록 단순하고 명확한 단일 식별자를 가져야 다른 테이블들이 편하게 참조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생산성 문제입니다. 관계가 깊어져서 SQL이 너무 복잡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예요. 조인할 때마다 4-5개의 컬럼을 맞춰야 하는 SQL이랑 단 하나의 컬럼만으로 조인하는 SQL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개발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식별 관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관계, 성능, 그리고 개발 생산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인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 근본 규칙, 식별자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완벽한 식별자의 4가지 조건부터 다양한 유형, 실전 선택 기준,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 설정 방법까지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귀결되네요. 네. 좋은 식별자를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업무 흐름과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일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안정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현대적인 설계는 업무적 의미가 없는 인조 식별자, 즉 시스템이 만들어준 일련 번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혹시 모든 데이터가 이런 의미 없는 숫자로만 연결된다면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봐야 하는 개발자나 분석가가 그 데이터의 본질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요?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간의 직관성 사이의 균형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그 답을 찾으시겠습니까?